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성환용 기자께서 발제를 해오셨죠? 예, 내일이 12월 9일이고 정기국회가 끝나는 날인데요. 네.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한치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해임 건의안은 어떻게 되는 건지, 또 국정조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어떻게 되는 건지, 심지어 예산안은 의결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게 정치가 갈수록 분석도 잘 안 되고 전망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예측 불허 전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본회의에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보고가 됐습니다. 내일 표결 처리가 될 걸로 많이 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이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간 상황인데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 거부 때와는 상황이 지금 많이 다릅니다. 윤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일 가능성 혹은 거부할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모양새로는 해임 건의를 받아들여서 해임하는 이런 모양새를 만들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좀 해임이라기보다 교체하는 정도의 수순으로 좀 약간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의 경우에는 민주당 의원들도 그때 좀 우리가 무리했던 것 같다 이제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누군가 정치적 책임은 져야 되거든요. 네. 내년 1월 또는 설 연휴 직후 이런 시기에 좀 자연스럽게 교체하는 수순으로 가는 게 좀 더 상식적인데 물론 알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마음속에 우리가 들어가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상식적으로 해임까지는 아니래도 교체 정도는 약간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위상 상당히 높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기자들에 의해서. 네. 그런데 이 부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책임 문제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일관되게 유지해온 입장이 있어요. 네. 진상규명이 먼저다 이랬거든요. 자, 그러면 진상규명에 대한 지금 경찰의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네. 물론 그거는 이제 법률적 책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법률적 책임 다 밝히고 나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 이제 책임 여기까지 졌으니까 정치적 책임은 없습니다. 그럴 것인가? 저도 그렇게까지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만 순서는 분명히 있죠.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경찰의 진상규명이 있고 나서 정치적 책임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지금까지 누차례 얘기를 해왔는데 네. 지금 야당이 해임 건의안 통과시킨다고 해서 그러면 그럼 그거 받아서 먼저 해임한다?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일단 거부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거부하는 거죠. 네. 거부하고 다만 경찰의 조사가 나오고 난 뒤에 정치적 책임 부분을 윤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거는 충분히 논의를 하겠죠. 네. 그 경우에도 이상민 장관을 뭔가 좀 보호하려는 조치 이런 것들이 좀 예상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해임이라기보다는 약간 자진 사퇴나 아마 이런 쪽을 유도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네네. 이제 한 가지 좀 변수가 있는 게요. 해임 건의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환경을 감안해서 탄핵 소추까지 추진을 한다. 이렇게 되면 좀 차원이 달라집니다. 탄핵 소추를 하게 되면 일단 장관 직무가 정지가 되고요.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 또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장면이 벌어질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렇게 되면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는 거죠. 탄핵 소추가 된다면. 네네. 그걸 헌재에서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그 위상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네네. 바로 그 부분을 이제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만약에 해임 건의안을 대통령이 이제 거부했을 경우 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탄핵을 이제 소추하겠다,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이제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시간 낭비하지 말고 바로 탄핵 전국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의 이상민 장관 해임에 관한 파면에 관한 절차적인 이런 그 파면 전략 그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이건 민주당의 전략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민주당은 사실 좀 우리 길게 한번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집권했는데 그 민심을 좀 잘못 읽었다가 대선에서 진 거 아닌가요? 정권을 뺏겼죠. 그래서 좀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보면 그런 스트레스가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심을 좀 정확히 읽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민심은 행정안전부 장관을 좀 보기 싫다. 이렇게 막 끓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민주당에 대해서 실망을 할 것이고 네. 또 반대로 좀 더 두고 보자. 민심이 이제 이 정도가 와 있는데 민주당이 앞서가다가는 오히려 비판을 받는 것 아니냐. 그래서 민심의 수위가 어디에 있느냐를 굉장히 예의주시해서 보는 것 같아요. 이건 정치적인 득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민주당 의원들도 이 취재 기자들한테 자꾸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민심이 어떤 것 같으냐. 우리가 탄핵 소추까지 가는 게 좀 혹시 무리한 거는 아니냐.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 좀 답답해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상민 장관 해임에 대해서 좀 높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긍정적인, 그러니까 해임까지는 찬성하는 의견이 좀 많을 거로 보는데 네. 우리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죠.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결이 됐지 않습니까? 네. 탄핵 소추를 하겠다는 거와 실제 탄핵 정국에 돌입하는 거는요, 민심에 대단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과연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그 요구가 높다고 해서 네. 탄핵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탄핵 소추를 정말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제 법조계의 많은 인사들이 정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느냐, 이상민 장관이. 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논쟁에 들어갈 거예요. 그럴 경우에 저는 제가 알아본 그 다수의 법조계 인사들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건 없어요. 정치적 책임이지.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이 탄핵 소추까지 저는 가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각에 대한 우려 때문에요? 아니 기각은 뭐 물론이고 네. 탄핵 소추를 국회에서 가결시키고 난 다음의 민심에 대해서 민주당이 자신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되면 그 국정조사가 어떻게 될지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상민 장관 해임안 발의 이후에 국민의힘이 일체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단독으로라도 가동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 반쪽짜리 국정조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펼쳐질까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뭐 해임 건의안보다는 오히려 예산안 통과 여부에 더욱더 그 연계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일 예산안이 통과 안 된 가운데 만약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만 통과가 된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마 글쎄요 뭐 당분간 국회가 공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예산안 통과 여부가 변수가 되고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면 그때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뭐 그다음에 이제 탄핵 소추안을 내느냐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아마 여야 간에 대단한 충돌 양상이 빚어질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정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사태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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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국정조사를 하기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뭐 웬만하면 국정조사에 참여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안 뭐 제대로 안 해주면 또 해임 건의안 발의하면 우리는 국정조사 참여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민주당을 압박하는 용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명분이 없거든요. 지금 여론조사를 해봐도 아니 이 사람이 150명 이상 죽었는데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국정조사도 하기로 해놓고 안 해? 이 민심을 국민의힘이 견딜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든 관계없이 정치적인 국면이 좀 이렇게 정리가 되는 대로 국회 국정조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정기국회가 이제 내일이 이제 마지막 날인데 그 민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 그 수정안을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또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그때 이제 추후 논의를 할 것인지 그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그 임시국회 현재 소집이 돼 있죠. 이런 변수가 있습니다. 오늘 밤이나 내일 오전 사이에 여야 합의가 예산안에 대해서 이루어지더라도 이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정확한 그 표 같은 거를 수치로 이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밤까지 의결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임시국회도 열어놨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차수 변경을 해서 의결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또 막판에 여야 간의 의견을 좁히지 못해서
에이, 다음 주로 이제 넘겨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다음 주 임시국회로 예산안 처리가 넘어갈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밤 내일 오전까지 좀 지켜봐야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이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나 이제 이 정치 쪽 취재를 오래 한 기자들의 어떤 감각으로는 네. 정기국회안의 합의는 처리는 어렵다.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것 같다라고 보는 시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월요일부터 임시국회가 자동으로 그 열리게 그렇습니다. 된 상황인가요? 예, 지금 소집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뭐 예산안 단독 심사, 뭐 단독 표결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전 그거는 그냥 엄포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 정액에 대해서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네. 할 수가 없습니다. 정액을. 감액만 할 수가 있는. 감액만 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런 거 생각해 보시죠. 이게 지금 언론에 이렇게 잘 보도가 안 돼서 그런데 국회의원들마다 지금 내후년 총선 앞두고서요. 자기 지역구에 뭔가 정액할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거 다 개수조정 소위 열어서 거기서 다 이제 주고받고 해야 되거든요. 네. 이거 하나도 못 해요. 민주당 단독으로 하면. 그걸 지금 내년 후년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이 용납할 수 있을까요? 그건 뭐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또 하나 아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랬죠. 개수 조정에. 네. 그러니까 합의를 해도 실제 개수 조정에는 저 기재부 예산실 직원들이 다 달라붙어도 뭐 10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 단독으로 뭐 이걸 통과시킨다는 건 저는 엄포고 네. 통과시켜봤자 아무 의미 없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야 간에 또 이런 일에는 가끔 또 손발이 맞을 때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래서 네. 내일 오전 정도까지 가능하면 이제 전부해서 오후에 개수 조정해서 12시까지라도 밤 12시까지라도 통과시킬 것이고 그게 안 되면 이제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한편 이 강대강대치가 이어졌던 화물연대 파업 사태, 이 해결의 실마리가 조금 보이는 듯한데요.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서서 정부 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법안 단독 처리도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입장을 선회한 배경이 뭘지 궁금한데 혹시 그 파업 사태 강경 대응하고 있는 그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올랐지 않습니까? 네. 이게 배경이 됐을까요? 그거는 선후 관계가 좀 뒤바뀐 거죠.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부분에 관해서 이번에 우선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무리한 파업을 했기 때문에 국민적 여론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원칙 대응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국민적 호응을 받고 있는 거라고 봐요. 네. 적어도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굉장히 국민의힘 지지자를 묶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지지율 상승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화물연대 같은 경우도 파업의 동력이 자꾸 약화됐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경제가 어렵고 전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 위기인데 지금 여기서 무리하게 자꾸 정부 여당에 대해서 안전운임제 현재 2개 분야만 할 수 있는데 그걸 전 영역으로 확대해달라. 이런 게 무리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 여론이 뒷받침되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파업 동력이 약화되는 거거든요. 이런 여론의 악화, 이런 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저는 민노총도 주춤거리고 민노총과 화물연대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체적인 여론을 읽고 민주당이 지금 뭐 민노총과 뭐 소통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민주당이 먼저 이 부분을 이제 받겠다 정부 여당안을 이렇게 지금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대통령실은 밀어붙이는 김에 조금 더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네. 이 파업 철회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글쎄 뭐 그것도 조금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는 합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는 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전 영역으로 확대하는 건 민주당은 아직도 그냥 계속 협의를 하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여당하고 협의를 하다 보면 조금 뭐 전향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오늘 기류 변화가 좀 있습니다. 오늘 오전만 해도 여야 간의 의견을 좁혔다 이렇게 됐는데 용산 대통령실에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선 복귀다. 안전운임제를 미리 3년 유예한다고 3년 연장한다고 합의한 바 없다. 이렇게 돼서 이제 오후 들어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강경론으로 돌아섰습니다. 용산에서 먼저 돌려 세운 거죠. 3년 연장안이 그럼 지금은 유효하지 않은 상황인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근데 전 이건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통령실이 좀 잘못한다고 봐요. 법대로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무슨 귀족 노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 투쟁을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 파업을 해보니까 경제에 너무 부담을 많이 주고 국민 여론도 안 좋고 그러니까 물러서고 있는 겁니다. 또 업무복귀 명령에 따르는 운전자들도 많아요. 그 앞에 플래카드를 붙여가지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복귀 명령에 따릅니다. 저는 힘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붙여놓고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이 정부하고 이 화물연대하고 강대강으로 가다가 지금 화물연대에서 양보를 한 겁니다. 그걸 받아들여서 이제 민주당이 대안을 낸 건데 네. 아니 이걸 대통령실에서 아니 무조건 먼저 복귀해라 무릎 꿇고 들어와라 이 얘기인데 이게 국정을 끌고 나가는 정권을 맡은 사람들의 이게 올바른 자세인가요? 전 잘못됐다고 봐요.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태도를 바꿔서 지금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흔쾌하게 화물연대하고 잘 좋은 결과를 내서 국민들한테 좀 좋은 소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타협점을 찾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찾는 거 좋은데 지금 화물연대는 아직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민주당 국토교통위원들이 지금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화물연대가 어떤 입장이냐 하는 게 나와야 또 대통령실에서 저는 분명하게 우리는 어떻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자 화물연대가 요 3년 일몰제 폐지 이것을 그냥 자기네들이 철회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분야로 안전운임제 확대라는 요구사항이 또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만약에 정부 여당이 이 3년 안전운임제 이거 앞으로 3년 연장 이 부분만 제대로 되면 그러면 화물연대는 곧바로 복귀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때부터 또 다른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저는 어찌 보면 대통령실에서 저렇게 선복귀 얘기를 나오는 것도 만약에 이 3년 연장안 네. 이걸 그냥 화물연대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복귀를 미루면서 또 다른 거 가지고 협상하자고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서로 간의 불신이죠. 그래서 만약에 화물연대가 정말 뭔가를 하고 싶으면 화물연대 자기들의 입장을 밝혀야 돼요. 3년 연장안에 대해서 그 화물연대의 입장 표명이 연장안을 만약에 정부 여당 자기들이 받아들일 테니까 네. 그럼 받아들이면 정부 여당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자기들에 대해서 요구했던 거 철회하고 그러면 자기들은 곧바로 복귀한다든가 네. 뭐 이런 게 있어야지 그런 게 없이 일단 정부 여당은 요거 했으니까 자 나머지 업무 개시 명령 다 철회하고 해달라. 그거는 서로 간에 쌓인 불신이 크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좀 정부에서도 양보를 해야 돼요. 이게 화물연대에서 좀 태도를 바꾸고 민주당에서도 정부 여당에서 처음에 냈던 안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라고 민주노총하고 화물연대 쪽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결국 민심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경제도 이렇게 어려운데 화물연대 파업해도 되겠나 이렇게 걱정하는 여론이 많으니까 민주노총하고 화물연대에서도 이제 물러서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통령실에서 이런 식으로 무슨 소리냐, 확실하게 입장 표명할 때까지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태도를 취하면 민심하고 여론이 또 어떻게 돌아설지 몰라요. 저는 별로 지혜롭지 않은 태도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윤심 마케팅이 이제 뜨거운 상황인데요. 나경원 전 의원은 여기서 관저는 대통령 관저입니다. 여기를 다녀와야 낙점이 된다고 한다. 이런 이제 언급을 했고 관저에서 밥을 먹었다. 또 자주 통화하는 사이다. 이런 말들이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이른바 관저 식사 정치 어떻게 두 분은 바라보고 계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그래서 저는 이걸 대통령하고 정치인 또 대통령하고 국민의 어떤 소통의 문제 차원에서 좀 보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MBC 기자 전용기 탑승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었고요. 또 그 사건 이후에 뭐가 좀 복잡하게 돼서 이 출근길 약식 회견, 이른바 도어스태핑이라고 하죠. 네. 그거 지금 중단한 상태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신 그럼 국민들하고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정례적으로 기자회견을 할 것인가? 아니면 출근길 회견을 좀 다시 형식을 약간 바꿔서라도 재개할 것인가? 이런 그림이 좀 나와야 되는데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계속 관저에서 누군가 밥 먹었다는 얘기만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제 현지 기자니까 좀 네. 답답해요. 아니 이걸 앞으로 좀 소통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큰 그림을 내놨으면 좋겠는데 오늘 갑자기 다음 주 목요일이죠. 국정과제 점검 회의를 생중계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10월 27일 날 비상경제회의 생중계한 거 기억나시죠? 네네. 이제 그거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서 장관들이 나와서 브리핑하고 국민 패널이 질문하도록 하겠다. 이겁니다. 네. 뭐 이제 좋은 의도일 수 있는데 글쎄요. 그걸 또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또 쇼한다고 볼 가능성이 있고요. 대통령이 직접 국민한테 나와서 설명도 좀 하고 가장 좋기로는 기자회견을 정례화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관저에서 누구하고 밥 먹었다. 또 그 얘기가 한 2, 3일 뒤에 당사자들 입을 통해서 언론에 슬며시 흘러나오고 별로 모양이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글쎄요, 뭐 제가 보기에는 관저에 들어가서 그냥 혼밥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관저에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저렇게 국민의힘 뭐 의원들이나 뭐 당권 주자들만 자꾸 불러서 뭐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그 이제 뭐 야당도 불러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일반 시민들이나 뭐 만날 사람들이 있으면 또 불러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과거에도 보면 청와대를 구중공벌이라고 하잖아요. 청와대 안에 있으면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청와대가 가장 모른다고 하는 게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네. 진짜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있으면. 왜냐하면 전부 와서 대통령님 잘하십니다라고만 얘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관저에서 이런 식의 소통을 하는 거 저는 대단히 바람직하다. 물론 거기에는 야당이나 아니면 대통령한테 쓴소리 할 수 있는 사람도 포함시켜야 한다라는 거 분명한 거고요. 그건 뭐 분명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지금은 전부 가서 나 관저에서 뭐 하고 왔다 이런 게 다 공개가 돼요. 그거는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건 결국 윤심 마케팅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대통령과 소통하는 것 자체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자기의 정치적 미래 뭐 이런 거하고 연관시켜서 대통령을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만약에 대통령을 이용하려고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다시는 대통령이 그런 사람을 부르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저 정치 이후의 관리를 대통령실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 의원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네. 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그래서 소통 차원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관저에서 비공식적으로 계속 누군가하고 식사하고 술 먹고 이렇게 하면 부작용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항상 대통령하고 내가 뭐 밥을 먹었다 이제 살짝 흘리고 과시하고 이게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건 그거대로 하되 일반 국민 또 언론하고 소통하는 거는 별도로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화물연대 파업 얘기를 했고요. 이제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하면 민노총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네. 민노총이 이제 국민 여론이 안 좋으니까 뭐 이런저런 이제 궁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 5년간 민노총이 사실은 급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민노총이 뭐 어찌 보면 뭐 불법적인 행태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 부분도 뭐 제대로 된 그 처벌이나 뭐 이런 것들 견제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민노총이 여전히 과거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민노총 정세 판단의 실패 이렇게 한 줄로 평으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최병목 의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이제 같은 내용인데요. 관저에서 사람 불러다 밥 먹는 건 뭐 좋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국민의힘 정치인들 또 개신교 쪽 지도자들, 뭐 종교인들 또 이제 그와 별도로 뭐 사적으로 아는 분들도 불러서 만나는 것 같아요. 네. 정확히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 네. 다 좋은데 왜 대통령이 만나서 편한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 네. 대통령님 야당도 좀 만나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상민 장관 해임안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예산안 처리와 또 국정조사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목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